자, 아까 우리 그 기업 특유의 가치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건 이따가 또 설명, 뭐 해당 파트 나오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기업 특유의 가치라는 뜻은 사용 가치라는 뜻이고요. 차후에 손상차손이라는 용어를 배울 거예요. 손상차손은 어떤 뜻이냐면, 얘도 일단 처음 듣는 용어니까 미리 한번 설명해드리고, 그 파트 나가게 되면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유형자산을 갖다가 취득하게 되면 일종의 그 차량 운반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차를 하나 회사에서 샀네요.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500만 원 주고 샀는데 얘 지금 1년 사용했어요. 우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내용연수 5년이라고 하면 1년에 그냥 100만 원이겠죠. 잔존가치 없는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우리 차 500만 원 주고 사고 가격이 감가상각 누계 100만 원. 그럼 현재 1년 사용했을 때 우리 회사에서 장부상으로 이 차는 400만 원짜리라고 지금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사용하다가 한 대 들이받았어. 그러면 또 수리했겠죠? 수리하고 얘를 갖다가 값어치를 측정해 봤더니 값어치 어떻게 측정해요? 여기 중고차에다가 이거 얼마 주고 살래요? 그랬더니 150만 원 주고 살게요. 한번 사고 나니까 값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감가상각한 비용보다도 훨씬 더 떨어졌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 400만 원짜리라 그랬는데 지금 중고차에다가 판다 그랬더니 150만 원 준대. 얼마 비용이 더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250만 원 가격이 더 떨어졌죠. 생각지도 못한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값이 시장 가격이 왕창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얘를 손상차손이라고.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했던 대로 그대로 100만 원이에요. 플러스 뭐까지 해줘야 돼요? 손상차손 250만 원을 해줘야지 돼요. 그런데 그건 손상차손으로 해서 250만 원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우린 얘를 갖다가 그 순공정가치라고 불러요. 조금 전에 중고차 저기 사업자한테 판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얘기한 가격이 있죠. 150만 원. 걔를 순공정가치라고 불러요. 순공정가치. 근데 팔지 않고 150만 원 준대. 에이 모르겠다. 그냥 우리 더 타자. 그랬을 때 팔지 않고서는 그냥 우리가 계속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그 금액을 갖다가 추정하는 거죠. 가격은 250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손상차손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순 공정가치하고 우리가 계속 사용한다고 했을 때 가치하고 비교해서 큰 금액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장부가액하고 비교해서 그 차액만큼만 손상차손으로 기록합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장부가액은 얼마짜리? 400만 원짜리. 계속 사용가치는 얼마? 250만 원. 순공정가치는 얼마? 150만 원. 그럼 우리는 손상차손 기록할 때 우리가 계속 사용했을 때 사용가치하고 장부가액하고 비교해서 지금 150만 원만 손상차손이라고 이렇게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상황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려 보니까 그 상황 자체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없는데 조금 전에 있던 사용가치라든지 순공정가치라든지 손상차손이라든지 이런 용어는 여러분이 수업을 하고 나서 이번에 지금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란 말이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무 2급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세무 2급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배웠던 내용들은 제가 한 번씩은 쭉쭉 읽고 넘어가도 여러분이 어려운 게 없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근데 설명이 더 필요하다거나 제가 그 부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문제 풀어보시고 해당되는 거라든지 등등을 저한테 꼭 질문을 하시라고 얘기해드리는 거죠. 교재 갖고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복습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굳이 저한테 안 물어봐도 되겠죠.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여기 기업 특유의 가치, 기업 특유의 가치라는 용어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사용가치, 이런 용어는, 사용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용어다? 유형자산에 아까 그 사고 나서 손상차손이 생겼을 때 그때 쓰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손상차손이라는 게 사뭇 거기 유형자산인 차량운반구밖에 없을까? 기계장치도 그래요. 뭔가 고장이 나서 우리가 감가상각한 이상으로 가격이 다운됐다면 우리 재고자산 그 장부가액하고 저기 시장 가격과 비교해서 우리 재고자산 평가 손실 계산했던 거하고 모든 자산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확실히 더 떨어지면 그럼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야.
그럼 모든 회계처리에 공통점이랍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서 설명 나중에 나오면 해드릴게요. 저 유형자산 할 때 유형자산 할 때 나올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 5가지 또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한번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본변동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선 재무제표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재무상태표는 특징적인 게 뭐였었어요? 일정 시점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구성 요소는 뭐뭐가 있었어요?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어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였었죠. 손익계산서는요. 일정 기간이라는 기간 동안에 회사의 성과라든지 재무성과,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가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했었어요. 현금흐름표는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는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자본계정, 법인일 경우 자본계정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뭐뭐였었죠? 첫 번째 자본금, 두 번째 자본잉여금, 세 번째 자본조정, 네 번째 기타 포괄손익 누계, 다섯 번째 주석. 이익잉여금 주석이 왜 나와요 여기서? 미쳤나봐. 끝날 시간 다 되니까 마음이 들떠서 그러나? 자, 근데 이 5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던 각각의 계정들이 있었죠? 그럼 자세하게 얘기 나오겠죠? 그게 바로 자본 변동표예요. 여러분이 지금 암기하고 있는 순서 있잖아요. 그게 자본 변동표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언제 어느 때인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험범위 들어가지 않아서 보지는 않겠지만 자본 변동표에 관련된 것들은 세무 1급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세무 1급은요. 총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지껏 여러분이 세무 2급까지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 세무 1급에서는 이런 계정을 정확히 모르면은 걔는 100번을 들어도 몰라요. 기본적으로 계정들이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어디에서 뭐뭐 이렇게 하세요.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정을 갖다가 암기하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과정이 어차피 세무 1급까지 갈 거 아니까 그때 가서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회계 원리 때부터 계속 그 계정 암기하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랍니다. 지금도 암기 되신 분들은 문제 풀 때 혜택이 많죠. 편하신 것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재무제표를 갖다가 우리가 좀 5가지 배웠는데요. 재무제표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하라고 표시 이렇게 하라고 원칙이 있대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라 원칙이라 그랬어요. 재무제표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작성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 드렸던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계속기업 존속 가능성을 보고 기간 말 그러니까 어려워요. 저 며칠 날짜예요? 다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회계 기간 말이라든지 보고일이라든지 저런 보고 기간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계속기업인 거 아까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기본 가정 전제 조건의 두 번째 거였었죠. 누가 평가하라고요? 경영자가 평가라고 나와 있어요. 재무제표는 작성하기 전에 그러면 경영자의 저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경영진은 또는 경영자는 내년에 사업 중단할 계획 없습니다. 그다음에 청산할 계획 없습니다. 해놓고서는 하게 되면 그건 회계사들 책임이 아니죠. 자, 그다음에 작성 책임 재무제표 작성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배웠죠? 경영진한테 있다고 했죠. 회계 책임자 아니에요. 회계 담당자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그냥 잘리면 돼요. 책임은 누구한테 줘야 돼? 재무회계는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공되기 전에 당연히 최고 경영진의 사인 다 들어가 있겠죠. 누가 그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책임져야 돼. 그 회사의 대표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틀릴 일은 없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총액주의. 지난번에도 배웠던 것처럼 우리 자산하고 부채, 그다음에 수익하고 비용. 우린 재무상태표에서의 구성요소인 3가지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 2가지 수익, 비용 5가지를 배웠지만 그 중에서 자본을 빼고 나머지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얘는 총액주의로 기록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자산에서의 총액주의는 우리 매출채권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 빼고 기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로 이해하시라고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제표 외부에 공시할 때 그 재손 충당금 빼고 그 장부가액만 기록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총액주의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지난번에 제가 이런 일을 예로 들어드렸을 거예요. 외상매출금 100만 원 받을 거 있고요. 똑같은 거래처하고 거래했는데 이번엔 외상매입금으로 70만 원 우리가 줄 게 있었어요. 그럼 그 기록 매출대로 매입은 매입대로 다 기록해 놓고 그런 다음에 차액을 갖다가 상기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걔를 아예 기록도 안 하고 결과론적으로 우리 30만 원만 받을 거 있으니까 외상매출금 3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나올 손익계산서에서의 총액주의란 뭐냐면은 우리 상품을 매출하게 되면 총 매출액 있었죠. 총 매출액 안에는 애누리, 할인, 반품이 있었어요. 그거 상기 처리하고 순 매출액만 기록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트래킹하기, 찾아가기 자료를 검증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여기 재무제표 만드는 원칙에다가 어떻게 기록하라 그랬어요? 매출액은 총매출액으로 총매출액 발생한 것 중에서 애누리, 할인, 매출 할입된 것들이 있으면 별도로 그래서 그걸 빼면 순매출액이 계산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작성하라고 어디에서 기업회계 기준에서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원칙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걸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구분통합표시. 구분통합표시도 아마 우리 회계 원리, 회계 1급 할 때 많이 설명해 드렸던 건데 간단한 예로 단기 투자 자산 얘는 지금 우리 당좌 자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당좌 자산의 두 번째였었던 단기 투자 자산 안에는 계정이 3개가 있어요. 뭐뭐 있었죠? 단기 금융상품, 두 번째는 단기 매매 증권, 세 번째는 단기 대여금이 있었죠. 여기서 단기 투자 자산이 통합 계정이에요. 뭘 통합하고 있어요? 그 3가지. 단기 금융상품하고 단기 매매증권하고 단기 대여금을 통합하고 있죠. 그게 통합 계정이에요. 반대로 그 3가지 계정은요. 통합 계정 안에 들어가 있던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그다음에 단기 대여금은 구분 계정이에요. 그러면 통합 구분이 그거 하나 예를 들면 이해가 금방 쉬워지죠. 이것도 설명 제가 오늘 처음 해드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죠. 자, 그 다음에 비교재무제표, 계량정보, 비계량정보. 아까 우리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서 비교 가능성 얘기했었잖아요. 재무제표는 반드시 정기과하고 동시에 비교하게끔 돼 있죠. 그게 계량정보이던 계량정보라는 것은 숫자, 수치로 금액으로 계산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계량정보, 언어로 된 것 상관없이 전년도에 있다 없다 똑같이 우리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나? 혹시 아파트 같은 데 사시는데 보시면은요, 아니면 교재에서도 나와 있지만 법이 개정되잖아요. 그러면 페이지에 똑같이 나타나 있어요. 이게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게 없었는데 여기 있다. 요게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여기 인터넷 약관 규정 같은 것도 보면은 잘 안 보시겠지만 클릭해서 보면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게 똑같이 말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법전에 보면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알 수 있지. 전년도 거 놓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이렇게 와 닿아요? 와닿지가 않죠. 근데 바뀌어도 어려워. 그 문장 읽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계량정보 그 용어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던 거예요. 계량정보란 숫자로 되어 있는 거, 비계량정보란 숫자가 아닌 언어로 되어 있는 거. 여하튼간에 비교재무제표로 만드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다음에 분류의 계속성. 분류는요 매기 동일한 계정 쓰세요. 이 분류의 계속성은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우리 회계 계정 처리할 때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서 50% 회사 부담하죠.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기록하세요 라고 해드렸죠. 그랬더니 어떤 회사에 갔더니 그게 보험료로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배울 때는 세금과 공과로 배웠는데 그 회사에서는 국민연금을 세금과 공과 계정이 아닌 보험료 계정으로, 왜? 4대 보험이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그냥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험료로 처리해놨어. 그럼 틀렸다. 여러분이 고쳐서 이번에는
계정이 틀렸으니까 내가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바꿔야지 라고 바꾸면 거기 계정을 갖다 비교해 봤을 때 전년도에는 보험료 계정이 금액이 많겠죠. 근데 올해는 보험료 계정 금액이 확 줄었죠. 왜냐면 여기 비교 재무제표 비교해 볼 같은 계정을 비교해 볼 테니까. 그 대신에 뭐가 늘어났겠어요? 여러분이 사용했던 세금과 공과 계정이 확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늘어났지?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숫자만 보면 얘가 무슨 변동사항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비교 가능성이 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꾸는 것은 여러분이 임의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공인회계사가 와서 그 계정은 보험료 계정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예,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 전년도 재무제표 거기다 우리 주석이라고 그랬죠? 별표 쳐놓고 공인회계사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보험료 계정을 올해는 어디 계정으로?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보시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그 국민연금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도 보험료로 처리해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 비용으로는 똑같으니까 계정의 차이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여러분이 계정을 갖다가 배운 게 다 있는데 일단은 잘했던 맞았던 틀렸던 간에 전임자들이 해놨던 거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하라 그랬었죠. 여러분들이 그거 파악할 수는 있을 테니까. 그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최소한 욕먹지는 않습니다. 왜요? 지난번에 이렇게 전임자 해놨던 거 그대로 해놓고선 여지껏 그렇게 사용했던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내가 들어가서 바꿔버리면 내가 맞는 거긴 하지만 거기서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고 괜히 구설수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따라서 처리한다. 아시겠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보고서 양식, 재무제표는 일정한 보고서 양식 있다 그랬었죠? 우리 여지껏 봤던 거. 그럼 재무제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이런 기준으로 이런 원칙으로 작성하라는 게 있구나. 다음 주 재무제표의 표시에 일반 원칙 중 잘못된 거 찾으세요.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내용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이 이제 아니니까 그냥 쭉 설명해주고 넘어가도 여러분이 이런 관련된 문제 나오게 되면 읽어보면서 다 틀린 거나 맞는 거 곤란하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재무상태표 나와 있는데 재무상태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포인트를 짚고 넘어갈 거는 일정 시점 재무상태는 아까 했던 것이고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는 원칙.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뭘로 구분한다 그랬죠? 정상적인 영업주기로 구분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자산도 부채도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유동성이 낮은 거 높은 거. 유동성이 높은 거. 유동성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현금화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 순서대로 기록한다. 자본은 유동성 배열의 법칙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은 다 설명을 해드렸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손익계산서 나왔네. 참 그러고 보면 사람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뭔가를 보고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좋게 받아들인 게 뭐가 있으면 나이가 들면 따라가고 싶은가 봐. 저는 우리 교수님이 대학교 다닐 때 편한 자세로 이렇게 수업하시는데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저는 멋있어 보이는 거 있지만 이것 때문에 그랬어. 이 마이크 끄면 안 되지. 자, 여기 손익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특정 용어는 일정 기간, 그 다음에 경영성과나 재무성과라는 거 익숙하실 거고요. 자, 구분표시라고 나와 있죠. 아까 우리 그 통합계정, 구분계정 얘기했잖아요. 우리 재무제표들을 가만히 보면 다 구분해서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구분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외우고 있으면서도 몰라. 좀 답답해지겠죠? 여기서 손익계산서 구분계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액, 환관비,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별세 등, 그 다음에 당시 이렇게 나눠서 쓰라고요. 그게 구분해서 쓰라고요. 원칙이죠. 그리고 매출원가,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관계는 수익과 비용의 대응의 원칙. 이걸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100% 적합한 그 계정은 매출업과 매출원가 관계예요. 얘네들은 매출원가, 원가 얼마 주고 사갖고 와서 얼마에 팔았다. 딱 비용이 매치가 되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감가상각비는 아까 촬영문방구 500만 원 사갖고 왔는데 지금 그 비용 처리하는 거는 매년 5년 동안 나눠서 처리하고 있죠. 그럼 왜 그렇게 나누어서 처리해요? 그게 5년 동안 사용할 거잖아. 그러니까 5년 동안 사용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걸 여기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 촬영문방구 500만 원 주고 사갖고 왔을 때 그 해에 500만 원을 다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5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걸 기간 비용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래서 기간 배분, 그다음에 저렇게 감가상각비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혹시 지난번에도 예전에 설명했던 거라서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느끼는 거하고 지금 느끼는 게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감가상각비를 설명하는 그 용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얘가 지금 감가상각비를 설명하는 건지 알아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를 합리적인 그 방법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에 배분해 주는 거, 그건 뭘 설명하는 거다? 감가상각비를 설명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것은 내용연수 5년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나마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감가상각비를 우린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비례법으로 우리 지금 계산하는 거 배웠죠. 그게 합리적인 계산 방법이에요. 그나마 그걸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배분해 주는 거, 배분 절차에 의해서 배분해 주는 거, 그 설명이 바로 감가상각비 설명하는 거예요. 세무위급에서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한번 들어두면 합리적인 배분 절차, 그럼 딱 머릿속에 뭐 생각이 떠야 된다? 감가상각비가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지난번에 수업할 때 어떤 분이 여기 법인세 차감전 순위 거기 칸 옆에 경상이익이라고 써져 있었죠. 경상이익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한테 질문했던 내용이 선생님 경상이익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지금 경상이익이라는 용어는 재무회계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배웠던 잉여금 처분기산서 있죠. 잉여금 처분기산서 용어를 쓰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이 지금 기억 속에 재무제표 5가지 얘기하려면 재무제표에 잉여금 처분기산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2007년인가? 11년인가? 여기 그 국제회계 기준 우리가 도입하면서 국제회계 기준을 우리가 2007년도에 도입한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국제회계 기준 도입하면서 그 전에 사용하던 우리 재무회계 용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재무상태표를 대차대조표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서변대변이 있어서 그 대조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썼는데 얘는 지금 세법에서는 쓰고 있어요. 세법에서는 재무상태표를 뭐라고 부른다? 대차대조표라고 불러요. 또 그때에는 잉여금 처분기산서가 재무지표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재무지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법규에 의해서 지금 아직 법에서는 대차대조표 이거 용어 사용한다 그랬죠. 하다 보니까 이 잉여금 처분기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잉여금 처분기산서 작성하는 건 작성하는 건데 얘는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나 재무제표 중에 하나인 주석 있죠. 주석에다가 포함시켜요. 잉여금 처분기산서 자체가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만들기는 만들 때 재무제표가 아니라 재무제표의 주석에다가 포함시켜서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용어도 경상이익도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용어예요. 경상이익은 지금의 영업외 비용과 영업외 수익을 빼고 더하고 해서 나온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옛날에는 경상이익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모르는 게 좋은데 몰라도 괜찮은데 그 호기심이 폭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서 봤던 건데 그 내용이 나오면은 그것도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그래서 지금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있죠? 이런 용어들 사용하시는 회계사, 세무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탁탁 알아들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메모해놔서 그때 당시 이거 설명할 때 질문을 하셔가지고 써놨답니다. 자, 이것도 손익구분이 어떤 건지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현금흐름표 아까 얘기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여러분 재무상태표에서 자본규정 암기하고 계셨으면 그거 됐다 그랬죠? 주석. 주석은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재무제표 전반적인 거에 맞춰서 통으로 재무제표란 전체를 다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게 세무 2급에서의 재무제표의 키포인트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아까 지금 난이도가 어렵다고 얘기했던 그 상충관계, 질적 특성의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의 상충관계하고 나머지 여기 재무제표의 표시, 이 표시의 일반 원칙 그 내용 한 번만 읽어봐도 이제는 충분히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별 걱정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또 약간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녹화를 해놓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끊을게요.